제가 쓴 글인데도 진짜 뭐라 그러지 오래 걸리고 이게 과정이구나라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7번을 했다는 얘기는 7개월째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7개월이면 진짜로 긴 시간인데 한 책을 붙들고 물론 그 사이에 무지막지하게 책을 읽고 계시긴 하던데 어쨌든 자본을 7개월째고 제 개인적으로 자꾸 마음속에 드는 말 중에 하나 있는데 제가 짜라투스트라의 그 뭐라 그러지 산 허리에 있는 나무가 그 저를 항상 둬요. 그러니까 좀 힘들 때 지금 내가 산 허리에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산 허리에 있다는 게 이제 출발할 땐 여러 사람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느덧 보니까 몇 사람 안 남았고 또 저기 정상은 이게 도착을 할 수는 있는 건지 다가서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저기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길 잘못 들었나 괜히 시작했나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 때쯤이 7분 등선인데 우리 삶에서 7분 등선에 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지금 이제 거의 7분 등선에 와 가고 있습니다. 앞에 줄거리 생각 안 나기 시작하고 또 내가 여기 어디 지금 난 지금 어디 있는 거지 그런 생각하기 딱 좋고 할 거예요. 너무도 까마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는 특이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부가 그 부의 유령적인 얘기도 했고 물신주의 얘기도 했고 그리고 자본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는지도 했고 그 자본을 정의하게 해주는 잉여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도 이야기를 했고 특히 노동력의 사용과 노동력의 가치, 노동력을 사용해서 얻은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의 차이에서 잉여가치가 생긴다 이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잘하고 많이 하면 잉여가치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가장 그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에 첫 번째가 지난달에 했던 노동시간을 늘린다. 노동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도 느끼시죠? 이게 19세기가 아니에요. 노동시간 1시간 늘리고 줄이고가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그거는, 뒤에 이제 우리가 9권쯤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정말로 이 잉여가치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잉여가치를 절대적인 잉여가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노동시간을, 잉여 노동시간을 늘리려면 노동일, 하루 노동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렸다 이런 얘기죠. 주 노동 시간이든 뭐든 하여튼 60시간, 69시간을 늘리든 50시간, 55시간을 늘리든 주에 혹은 하루에 8시간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늘려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때 그 말은 1차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늘렸다라는 의미에서 절대적 이행가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게 절대성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꼭 일해야 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5시간만 일하면 내가 받은 노동력의 가치, 즉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 다 생산했다 그러면 그것 그만해도 등가 교환인 건 맞아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이제 그 돈 받고 이렇게 하면 사실 8시간까지는 해도 괜찮다 이게. 라고 해서 8시간 하지만 8시간 할 수 있다와 8시간 해야 한다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루에 8시간 해야 할까? 라고 물으면 5시간 이상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6시간, 7시간, 8시간까지 다. 근데 왜 우리는 8시간 해야 할까 하면 8시간 안 하면 고용을 안 해줘요. 즉 계약을 할 때 이게 포섭이라고 나중에 배울 텐데 힘이 없어요. 노동자가. 왜냐하면 먹고 살 길이 취업하는 거 말고는 살 길이 따로 없는데 취업을 하려면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루 8시간 노동의 조건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 힘의 차이를 딱 보여주는 게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이에요. 사실은 뒤에 가면 오늘 배울 상대적 잉여가치라는 개념도 나오지만 되게 세련되고 앞으로 생산성이 발전하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이 힘의 차이는 자본주의가 있는 한 절대 안 흔들려요. 즉 한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하지 뭐 고용계약을 맺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생존이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익이 달려있고 절대 이게 대칭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쭉 붙는데 5시간 이상 왜 해야 되지? 예. 6시간, 7시간, 8시간 일 안 하면 5시간 받을 임금 받는 그 일도 안 시킨다고. 그래서 노동력의 상품화 안에가 이미 비대칭적 권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제가 너무 앞서서 한 느낌이 있는데
절대적 이유가 제 절대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진짜로 이거는 힘이 얼마나 그 절대적 차이라 그럴까요? 이게 잘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노동력의 가치를 생산하는 시간 이상으로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려면 그런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이제 노동자들이 버티고 조합도 만들고 하는 거고, 그 시간 좀 늘려보려고 자본가들이 조금 더 법도 뭐 해보고 로비도 해서 이렇게 대통령 잘 뽑으면 또 어떻게 좀 노동시간 늘릴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면 이제 지난 시간 환기를 조금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것이 약간 한계에 봉착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 노동 시간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거든요. 일단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도 이게 사실 24시간은 불가능하지만 그냥 보면 절대적으로 24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는 없어요, 하루에.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라서 하루에 24시간 이상을 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훨씬 짧죠.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노동자는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노동자와 개념적으로만 분리되지 실제로는 분리 안 되죠. 노동자가 없는데 노동력이 있을 수가 없죠. 즉, 근데 노동자는 유한한 생명체라서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잠도 자야 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배설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24시간보다 훨씬 짧죠. 이렇게 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이거를 만약에 총 노동량을 늘린다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노동 인구가 전체로 크게 늘어나야 되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출생률도 낮다고 하니까 더 어렵겠지만 이 인풋이 노동력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노동 인구를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죠. 누가 봐도요, 전체적으로. 게다가 이 한계가 갈수록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 한계가 있는데 이제 이건 정치적이라고 해도 좋고 사회적이라고 해도 좋은데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주 40시간로 줄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이번에는 좀 역행을 했지만 어쨌든 노동 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공장법 처음 만들 때 영국에서 표준 노동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표준 근로시간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한 15시간 가까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거 못 빼면 13시간 반인가? 점심 식사 시간 빼면 그 정도였다가 10시간으로 줄었고 자본이란 책 우리가 일 동안에 8시간 노동제에 대한 구호가 나온다 했는데 그 구호가 나온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당 노동시간도 원래 월화수목금토였다가 이제 주 5일제가 됐고 요즘 4.5일제, 4일제를 하는 기업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격주로 4일 5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줄어가요. 사람들이 계속 노동을 거부하거나 혹은 단체적으로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1830년대에 공장법이 만들어진 배경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에서 정치적 권리투쟁이 있었죠. 그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그냥 뭐 도덕의식이 발달해서 자본가들이 혹은 권력자들이 만들어준 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으로.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노동일 연장에는 뭐가 한계가 있구나. 자본주의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겠다는 느낌이 만약에 절대적 이유가치만 있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노동일을 하면 그림 거기에서 보시듯이 혹은 책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크게 봐서 A부터 C까지 하루 노동시간이다. 그리고 A부터 B 정도의 구간이 필요노동시간, 즉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된다. 그리고 B, C 구간이 잉여가치에 해당된다. 자본가가 가져가는 그 B, C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A, B는 대충 정해져 있으니까 하루의 노동력의 가치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한 B, C를 늘리는 방법은 C를 오른쪽으로 더 끌고 가는 방법이었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끌고 가는 것이 노동일을 늘리는 거였는데 하루 노동시간을 이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마르크스 말은 이제 이게 뭐가 안 되면 거꾸로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전제에는 노동력의 가치는 되게 정해졌다고 보고 이쪽을 늘렸고 그리고 그 과정은 일리는 있고 지금도 어떤 시점에 노동력의 가치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시점에 노동력의 가치는 어떻다. 노동력의 가치는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도 상품이니까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시간 이렇게 말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그 노동력 생산할 때 드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쌀값,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자녀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려면 이 정도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노동력을 생산하려면. 그건데 어떤 시점이든 정해져 있죠. 물론 이제 문화마다 다르고 이를테면 영국은 홍차가 들어가겠지만 꼭 홍차는 마셔야 된다라고 할 테니까. 하지만 뭐 프랑스 같으면 홍차 같은 건 안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런 걸 넣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커피를 넣지 대신. 이렇게 품목고요 다르고 따뜻한 나라에 가면 난방비가 필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면서 문화마다 다르긴 해요. 그러나 대개 문화가 정해지고 나라가 정해지고 특정 시점에 정해지면 노동력 가치는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노동력 가치가 정해졌다는 거는 이제 뭐 어느 시점에는 정해져 있는데 역사로 쭉 보면 이제 어떤 이동 시점, 작년, 올해, 뭐 10년 전과 지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는 말씀드렸듯이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들의 가치로 질 수 있는데 이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게 더 쉬워지면 옛날에는 요즘은 자동차도 이제 그렇게 비싼 게 비싸죠. 사실 비싸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하고 다르게 노동자들이 자동차도 몬다고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어떤 상품의 가치 상품을 더 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품목 자체가 생산성이 발전해서 쉽게 더 양말값도 싸지고 옷값도 싸지고 쌀값도 싸지면 명목 가격 말고 실질적으로 가치가 내려가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안 들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데 마르크스 말은 왜 그럼 이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냥 있는 것처럼 고정된 것처럼 했어. 실제로 자본주의가 생겨서 굉장히 오랜 시기 동안 이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노동력의 가치가. 생산성이라는 게.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그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게 한 곳에서 일어난다고, 이게 되나? 네네.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만약 오른쪽 그림처럼 뭐가 많다. 이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하다. 그런데 노동력을 더 싸게 생산할 수, 그러니까 그 가치가 적게 들 수 있다면 노동력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고 전체 노동력 하루 8시간은 갔지만 옛날에는 5시간치가 노동자한테 지불 노동력의 가치였는데 이제 생활 품목들이 싸지다 보니까 쉽게 생산하다 보니까 8시간이 안 가린다. 예를 들면 양말을 이제 반값에 생산할 수 있다. 양말 생산이 너무 쉬워서 그만큼 양말 값이 떨어지는 만큼 임금이 떨어져도 된다는, 그러니까 노동력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한두 품목 이렇게 줄어가지고 티도 안 나요. 양말 값이 얼마나 그냥 1,000원인데 그 1,000원이면 또 한 계절 신잖아요. 그냥 하루 신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텐데 특정 품목이 아니라 만약에 산업의 전반적 영역 뭐 300개 영역, 400개 영역에서 그러니까 생산성 혁신이 크게 일어나면서 가치들이 탁 떨어진다. 하여튼 쉽게 생산할 수 있겠다. 뭐 생산 혁신이라는 말은 지금 쓰지 말죠. 쉽게 생산할 수 있겠다. 이 품목들을 그러면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력이 가치 떨어진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누리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국면에서 만약에 그 이하로까지 떨어져. 근데 대체로 보면 생활 수단이 올라가는데도 노동력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화는 옛날보다 쌀을 옛날에 한가만큼 못 먹었는데 지금 더 먹는다. 빵도 더 사 먹고 한다 하더라도 빵값이 옛날보다 훨씬 싸다가 되니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대신 뭐가 커지겠어요? 그러면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잉여가치 비율이 커지는 거잖아요. 8시간 중에 5시간이었는데 이제 3시간만 하고 그럼 5시간을 자본가 가져가잖아요. 양극화는 커지는 거예요. 사회는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노동자의 삶이 그러니까 막 못 먹고 못 살게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전후에 미국 같으면 2차 대전 이후에 실제로 굉장히 풍족해진 것이 있어요. 실질 임금도 좀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자동차도 뭐 쉽게 이제 구입하기 시작하고 미국의 노동자들이 풍족해진 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 임금도 어느 정도 올라간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확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부로 보면 훨씬 더 상대적으로는 가난해진, 그러나 절대적으로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시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죠. 옆다에 좀 셌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시기 아마도 산업혁명기를 지나서 한 품목이 아니라 여기 뭐 선풍기, 음료수, 우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어디 그림을 갖다 놨지만 여러 품목에서 생산성이 증대해야 노동력 가치가 확연하게 떨어져요. 사람이 필요한 수백 개의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생필품 값이 떨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품이 그냥 가치가 떨어진다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잉여가치에서는. 노동력의 가치를 이루는데 이런 품목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선박값이 떨어졌다. 선박을 조선소에 지출하는 비용이 떨어졌다. 이게 노동력 가치에 바로는 영향을 못 미치겠죠. 물론 선박값이 떨어지면 선박의 운송 비용이 떨어지고 운송 비용이 떨어지면 외국산이 쉽게 들어오고 해서 간접이 효과를 내서 노동력 가치를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건 너무 작을 것이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이 쓰는 생필품들, 교육비, 통신비, 오늘날 같은 통신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식료품비, 주거비 이런 것들이 바로 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옷값이 떨어져도 떨어지지만 옷을 만드는 기계가 싸지면 옷값도 떨어지겠지. 거기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억나세요? 생산물의 가치 C 더하기 V 더하기 M 뭐 이렇게 썼던 거. 네, 거기에서 생산수단의 가치가 떨어져도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원료값이 떨어지면 목화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면 만드는. 그러니까 딱 정할 수는 없는데 직접적으로는 노동력을 이루는 것, 간접적으로는 그 노동력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들에서 가치가 떨어지면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고,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잉여 가치가 늘어난다. 이 말씀 이해가죠? A, B, C일 때 A, B가 줄면 B, C 길이가 늘어난다. 옛날에는 A, B가 확장했다고 해서 C를 막 늘리는데 그렇지 않고 A, B 길이를 줄이니까 B, C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직접적인 생필품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노동력의 가치에. 이를테면 양말 공장에서 어떤 양말 공장 공장장이, 이거는 근데 효과는 다 누려요. 현대자동차도 누리고, 무슨 백양에서 BYC에서 양말을 싸게 만들면 현대자동차의 노동력의 가치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양말을 신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인 이해가치 효과는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모든 자본가가.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그리고 뭐 무슨 대우조선도 이득을 보고 그 노동자도. 근데 조선 배를 만드는 거는 이 양말 공장 사장한테는 큰 기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양말 공장 사장이 이루는 혁신은 저기 조선소에 효과를 주는 것 같단 말이죠. 정말 우리 양말 공장 사장은 그런 헌신적 자세로 우리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생산성 혁신하고 그래서 그 혜택을 모두 누리리 이런 발상을 할까? 그런 의미에서 생산성을 혁신할까? 양말을 더 싸게 만들고 할까? 네, 씨알도 안 먹힌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캐릭터인데요. 이게 진짜로 그런 자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르크스가 갖고 있는 자본가 형상은 이거예요. 자본가는 멀리 보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에야 뭐 사업계획에 멀리 하지만 마르크스 이미지 속에서 그 다음에 옆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 망해도 내가 장사가 되면 그 일을 해요. 마르크스에게 자본의 이미지는 그래요. 자본가의 이미지는 그리고 내일 망해도 오늘 이익 나면 투자합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공장에서는 독재자지만 사회에서는 아나키스트예요. 누가 간섭하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맡기게 돼 있고, 그러나 공장 안에서는 규율이 딱 잡혀 있어야 되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면 화를 버럭 내고, 그래서 공장 안에서는 독재자고 사회에서는 터치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율주의자이다, 아나키스트. 이게 마르크스가 자본가에 갖는 이미지인데, 우리 자본가가 그렇게 자본가 전체를 위해서 개별 자본가가 나라도 헌신을 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생산성 혁신한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우리 자본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이론적이지 않고 계산해 보니까 잉여 가치가 전체로 고루 퍼지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하면 마르크스에게 자본가는 실천가예요. 그 괴테 파우스트 그 이미지를 갖고 언젠가 하실까 모르겠어요. 그 북클럽으로는 3권인데 화폐 생길 때 어떻게 했냐.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우리의 자본가는 행동하는 사람이지 사색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르크스에게 캐릭터가 그래요. 자본가 캐릭터는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생산성 혁신을 왜 하냐, 이걸. 모두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일단은, 소극적인 이유라고 했는데요. 뭐랄까, 그러니까, 예, 작은 이유가 있어요. 왜 작은 이유가 있느냐? 이거는 자본 우리가 바로 그 1장 들어갈 때 우리 그 한 거는 2권 할 때 이미 한 얘기인데, 상품의 가치가 뭔지 다시 한번 하면 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쵸? 내가 이 상품 만드는데 나 10시간 걸렸어 했는데 남들은 다 5시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10시간 일한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시장에 갖고 와서 바라고 나는 10시간 들었으니까 10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안 먹힙니다. 네가 능력이 모자란 거지. 가 돼요. 즉 사회적인 필요노동이란 말에 사회적인이란 말 속에는 평균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평균. 그 일을 하는 동종 업종에서는 평균 정도 이 정도 걸리면 물건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막 그 생산성 몇 시간이면 만들고 이렇게 경쟁 중인 거죠. 즉 평균이란 말에는 또 경쟁도 들어있어요. 여러 사람이 경쟁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도태되게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왜 생산성 혁신을 해야 되느냐, 생산성을 높여야 되느냐. 생산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이전보다는 적은 시간에 그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혹은 동일 시간이라면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생산성이 높은 거죠. 생산력이 높은 건데 소극적으로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해야 된다. 나 모르는 사이 옆 공장도 다 혁신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다면 망한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소극적인 이유는 도태되면 안 되지만 자본가의 1차적 동리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윤이죠. 돈 더 벌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 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 큰 의미의 상대적인 잉여 같지만 직접적으로는 상대적인 잉여가 조금 다른 일반적 의미의 상대적인 잉여가 조금 다른 잉여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엄청 커요. 그게 뭐냐? 마르크스가 특별 잉여 가치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번역어 좋지 않아요. 책에서도 썼지만 잉여 가치란 말 자체가 번역어가 좋지가 않아요. 가치 증가분 혹은 증가가치 이렇게 부르는 게 좋고 잉여가 아니고 회계에서 잉여금 처리하듯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자본주의에서 일반화되어 있기도 하고 스페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원래 엑스트라 메어베트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서플러스가 아니라 서플러스는 그냥 잉여가치고 뭐라고 들었더라? 영어도 엑스트라인가 보다. 그리고 불어로는 서플리먼트 뭔가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있다 이런 거야. 자본가들이 잉여가치 받는데 생산력이 아주 높은 기업은 뭔가 추가로 더 받는 게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머리 아픈 계산하기.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 자신이 계산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비율을 잘 맞춰요. 당시 이제 노동 시간이 그가 쓰던 때 12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계산을 맞추려고 물건값을 12,000원으로 맞춰놨어. 그러니까 이 12시간하고 이렇게 잘 나눠 떨어지게 실제로는 이제 보면 어떤 이런 공장이 있다고 해보자. 12시간인데 이 12시간의 이 공장은 생산력이 좀 낮아서 필요 노동 시간의 비중이 10시간이나 돼요. 그러니까 자본가는 한 사람당 20%만 떼먹는 거예요. 노동자 한 명에. 그래도 많이 떼먹네요. 어쨌든 잉여 가치를 가져가고 10시간은 어쨌든 임금으로 줘야 돼요. 노동력의 가치예요. 이런 공장이 있어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무슨 제품인지 모르는 12개의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계산 편하게 하려고 너무 머리를 썼죠. 마르크스가. 12시간인데 12개 제품이면 1시간에 1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는 노동력이 이제 노동량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1시간 물량이 들어있는 거고 돈으로는 이걸 6,000원이라고 하자라고 하니까 계산하기 편하려고 6, 10 이렇게 갑니다. 6시간을 간다. 그러면 제품 한 개에는 6,000원의 노동이 담겼는데 이게 그 제품의 가치는 아니에요. 생산물의 가치 기억나시죠? 다시 CVM. V하고 M만 이번에 투자된 거고 생산수단이 있잖아요. 원료라든지 노동대상은 이전의 분기에 생산돼서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더해져야 돼요. 그것도 계산하기 좋게 걔도 딱 6,000원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시간을 따르면 1시간이라고 치고 그러면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이번에 들어간 부가가치는 6,000원이죠. 12시간만 딱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1시간씩 들어간 거고 제품 한 개당. 그런데 이 제품에는 원료값이랑 이런 게 다 들어있어야 되고 그게 또 1시간에서 그 6,000원 하면 12,000원이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12,000원이고
또 1시간 잉여노동 시간이 12시간에서 2시간이 총 노동일에서 2시간이 잉여노동이라 했으니까 이 사람의 잉여 가치는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2,000원 버는 거예요, 사장님은. 이 공장은. 그런데 이 공장에서 갑자기 노동 생산력이 2배 됐어요. 그래서 제품이 하루에 24개가 생산된다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면 아까 1시간씩 당겼는데 2배가 됐으니까 이제 노동량은 똑같은 거죠. 하루 투입한 노동량은. 그러니까 노동이 이제 물건이 2배 됐다는 얘기는 한 개당 품고 있는 노동량이 반으로 줄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기 너무 어려운가요? 거의 다 왔어요, 계산. 이게 제일 어려운 계산인데, 거의 다 왔습니다. 자본론에서 제일 어려운 계산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데 유의할 것은, 그러면 물건값도 반값 됐겠다. 12,000원, 6,000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원료는 그만큼 똑같이 쓸 테니까. 제품에 들어간 원료랑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노동만 반이 담기는 거니까 원래 원료는 6,000원어치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거기에 노동만 3,000원어치가 담기는 거예요. 반이 담기니까. 그러면 생산물의 가치는 9,000원이어야 해요. 그렇죠? 어려운가요? 괜찮죠? 괜찮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네, 9,000원입니다. 9,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상품의 가치는 실제 이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뭘로 정해지냐면 사회적으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정한다 했잖아요. 사회에서는 여전히 2시간이 그 2시간의 가치를 갖고 그 상품이 12,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9,000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 9,000원은 단가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잉여가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과 잉여가치까지 포함해서 9,000원인 거예요. 9,000원이 단가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 이익까지 다 더해서 9,000원인 거예요. 생산물의 가치가 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내가 굳이 9,000원이라고 팔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12,000원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물건을 많이 생산하게 됐는데 이게 다 팔려야 이거 실현되잖아요. 이 가치가. 다 팔려야 되니까 전제는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해야 해요.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찍고 여기에 관심 있고 또 살려고 한다고 하지 않으면 이제 저기가 물건값이 안 팔리니까 가치는 그대로 해도 가치가 가격대로 안 팔리겠죠. 수요는. 그래서 팔린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본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상품 시장이 빨리 커진지 어쩐지 보장이 없잖아요, 일단. 그러면 내 물건부터 얼른 팔아치우는 게 더 좋잖아요. 남의 물건들 다 팔리는 것보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가격 할인에 들어가요. 가격 할인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무려 2,000원을 깎아서 나는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되게 생색을 내면서 떨이는 아니죠. 하여튼 뭔가 생산력 신호에서 10,000원에 팔아요. 다른 사람들 12,000원에 파는데 근데 10,000원에 팔아도 이 사람은 9,000원에 팔아도 원래 잉여가치가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그런데 10,000원에 팔면 추가 부분 그 잉여가치 있는 걸 추가로 지금 개당 팔 때마다 1,000원씩을 더 버는 거예요. 생산물의 가치보다 추가로 더. 그래서 24개면 24,000원을 추가로 더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원래 잉여가치가 12,000원이었잖아요. 2시간 일하면. 그런데 추가로 24,000원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36,000원을 버는 거예요. 원래 제품값 그대로 실현했을 때 잉여가치가 12,000원이거든요. 10시간에서 2시간 그 할 때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 사람은 24,000원, 남들보다 1,000원씩 이익을 더 본 거죠. 원래 9,000원에 만들어버렸으니까, 12,000원을. 그래서 36,000원이 돼요. 이 36,000원 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본가는 12,000원을 잉여가치를 할 때 이 사람은 36,000원, 300%, 3배 많은 잉여가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추가 잉여가치. 추가가 조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니까 기술 혁신이니 무슨 생산력 혁신을 할 만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잉여가치는 다른 자본가는 못 가져가요. 이 사람만 가져가는 거예요. 생산력을 2배로 높인 여기만 언제까지 가져가냐면 다른 기업들이 이걸 따라올 때까지 이 생산력을 따라오게 되면 이제 다시 이 가격이 9,000원이 이제 사회적으로 가치가 될 거예요. 이 상품의 가치가. 그때까지 그 격차가 유지되는 동안에 이거를 누리는 거죠.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개인이 누리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 자기한테 동기가 돼요. 자본가한테 적극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자본가는 생산력이 높을까라고 노동 생산성을 대폭 높이려고 할까라고 말하면 이 추가 잉여 가치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추가 잉여 가치를 막 하려면 기술도 혁신하고 작업 방식을 막 바꾸고 혁신을 하잖아요. 서로 모든 자본가들이 다 그렇게 경쟁에 들어가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력이 혁신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 잉여 가치가 또 엄청 늘어나요.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추가 잉여 가치 말고 기본 상대적 잉여 가치가 마구마구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자본가를 위해서 세팅이 잘 이루어져요. 나는 내 이익을 좀 키우려고 연료 생산력을 높였더니 모든 자본가들이 기본적으로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항상 생산력이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 나도 이익을 봐요. 옆에 공장의 생산력 높인 거를. 내가 고용한 노동자의 노동력 가치가 떨어지니. 그래서 이것을 한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잉여 가치라고 부르는데 굳이 말하면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차지를 한다는 건 추가 요금 내는 거잖아요. 우리 어디 가는데 엑스트라 차지를 낸다는 거는 특별 요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스페셜한 요금을 냈다기보다 추가로 더 내세요. 엑스트라. 그래서 저한테 번역을 하라 그러면 특별잉여 가치라면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그렇다기보다 추가 잉여 가치를 번다 정도, 혹은 별도의 잉여 가치를 더 받는다. 이 말 속에는 생산성을 혁신 안 하는 기업도 그건 받아요. 잉여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플러스로 더 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이 그냥 이걸 노동 시간 기준으로 하면 아까 그 9,000원 기업도 노동 시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10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주거든요. 노동자한테. 그 잉여 가치는 2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으로는 여전히 10시간 노동력 주고 2시간만 받으니까 이 사람 12,000원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10시간을 노동력으로 줬으면 1시간당 6,000원이었으니까 6만 원이고, 그렇죠? 원래는 2시간이면 12,000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6만 원대 12,000원이거든요. 다른 기업은. 근데 이 공장만 노동자 임금 그대로 6만 원인데 잉여 가치가 36,000원이에요. 5대 3으로 변한다고요. 5대 1이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화폐로 나타내면 이게 어쨌든 돈이 늘어난 부분이 뭐냐면 상대적 비율이 5대 1에서 5대 3으로 바뀌었다. 라는 점에서 추가 잉여 가치도 큰 틀에서는 상대적 잉여 가치다. 전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달라졌다. 전체는 똑같지만 자본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달라졌다는 데서는 상대적 잉여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일 자체는 늘어나지를 않았으니까 노동자는 똑같네. 생산력만 올라간 거잖아요. 생산성 혁신이라고 사실 막스는 말했으니까. 생산력이, 정확히는 막스는 생산성 혁신이란 말도 잘 안 써요. 생산성이란 말을 잘 안 써요. 2번인가 쓰고 1권에서는 실제로는 노동 생산력이란 말을 씁니다. 노동 생산력이 2배로 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책에도 써놨고 하는데 조금 이따 볼 텐데, 어쨌든 자본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여전히 그냥 12시간 일하고 다른 기업하고 똑같아. 그리고 내가 뭐 기계를 새로 들어왔든지 작업 방식을 내가 바꿔가지고 생산력이 2배로 는 거야 라고만 말해도 돼요. 그것도 추가 잉여 가치 맞아요. 노동자들이 추가로 노동을 더 하지 않고 그냥 늘어나면 돼요. 원래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개념적으로 추가 잉여 가치는 개념적으로는 노동자가 추가로 노동을 더한 게 아니어야 해요. 그냥 생산력만 늘어나야 돼요. 작업 방식을 배치를 바꿨거나 뭐 새로운 생산 수단, 기계가 좋은 게 들어왔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노동 시간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화폐로는 차이가 크게 난다. 왜 화폐로 쓰느냐? 마르크스 말이 이거예요. 상대적인 잉여 가치는 원리상으로는 노동의 추가 투입이 없지만 마르크스는 뭐라고 하냐면 예외적으로 생산력이 높은 노동은 대체로 보면 강화된 노동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하면 작업 속도가 열나 빨리 올라가고, 그래서 똑같이 일해도 훨씬 피곤하고, 뭐 이를테면 그 트럭 운전사한테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하루 왕복만 했었는데 똑같은 시간인데 2번 갔다 와 하루 동안 이렇게 시키면 에너지가 배로 들죠. 어쨌든 집중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생산성 향상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막스 말은. 실제 현실적으로는 노동의 익스텐션은 똑같은데 인텐시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익스텐시티는 똑같은데 인텐시티가 달라진다고. 강도가 엄청 올라가게 되어 있다, 보통은. 그래서 갑자기 생산량이 어떤 기업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노동 강도가 꽤 올라갔다. 시간은 똑같지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지금은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땐 그 차이가 안 난다 그러잖아요. 10시간과 2시간으로 차이를 못 낸다고. 그런데 마르크스가 보통 계속 시간을 단위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화폐로만 써요. 왜냐? 시간으로는 못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10시간, 2시간, 12시간 일했다고만 하니까 강도가 강화된 걸 못 보여줘, 시계는. 그래서 이 화폐라는데 이 화폐는 보통 때 화폐는 이제 가격을 나타낼 때 화폐고 가치를 나타낼 때는 노동 시간을 쓰는데 마르크스가 여기서 화폐는 가치를 나타낸 거예요. 마르크스 그만큼 가치가 늘어난 거라고. 시간으로 다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화폐로 쓴다고. 그러면서 동일 시간을 일해도 실제로 더 높은 가치들을 창출한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 더 높은 가치. 가치가 더 많은 가치가 아니라 더 높은 가치라니요. 말이 이상한 말이잖아요. 가치가 더 많다 해야 되는데 왜 높다고 하냐면 아마도 한편에서는 강화된 노동도 있고 똑같은 노동이지만 노동 강도가 세졌다. 또 있고 노동 강도가 세지지 않아도 더 고급 능력을 쓰게 한다. 사실 우리가 요즘 하는 일이 옛날 노동자보다 편한 일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정말로 아니야 어떤 사람은 과로사가 있어 스트레스 받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하나는 정말로 좀 일이 편해졌는데 옛날 19세기 노동자보다 할 때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이런 거예요. 동일 시간에 더 고급 가치 그러니까 더 우리의 고급 능력을 쓰게 했다고. 그러니까 고급이라는 건 참 애매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 많은 능력들, 이를테면 컴퓨터를 통해서 더 많은 능력, 예전보다 더 하는 능력들 내 안에서 수단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못 끌어냈는데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걸 인정해요. 뭘 인정하냐면 강화된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화됐을 때 같은 한 시간이어도 어떤 한 시간은 다른 한 시간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 또 하나는 복잡 노동, 단순 노동과 복잡 노동 얘기를 했었거든요. 복잡 노동도 1시간이지만 1.x배라고 해야 된다. 1.5시간 일했다고 해야 된다. 고급 노동도 있다. 근데 다만 경고를 했죠, 마르크스가. 이런 표현들 다 위험하다. 고급 노동, 복잡 노동. 왜냐하면 이게 관습적일 가능성이 크다. 정말 고급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를테면 남자들의 임금이 더 높은데 여성들보다 그거는 남녀의 뭐라 그러지 그 권력 관계 있잖아요. 그 젠더적인 권력 관계가 투영돼 버려서 이게 고급이어서 남자들이 하는 일에서 고급이어서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하는 일을 더 높이 평가해 버려서 그것을 고급 가치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정말 높은 가치, 그러니까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실제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더 고급 능력을 더 강도 높게 할 때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다는 건 대부분 포텐셜을 열라 높게 요구한 노동들이고 가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은 생산력이 크게 발달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고용 많이 해서 일꾼 많이 부리면 뭔가 챙기는 게 좀 더 있었은 수준이었는데 이제 노동자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되게 뭔가 세련됐어요. 근데 이 사회가 기본 세팅이 마르크스 표현 그대로 쓰면 착취 사회면 진보도 착취 진보가 되고 만다고. 그래서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노동자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고 자본가를 위한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이윤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언젠가 말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건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만든 이유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는데 뭔가 안 되니까 어여삐 여겨가지고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애플사가 아이폰을 만드는 이유는 절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것은 생산성 혁신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노동자한테 넌 능력이 더 있어 초인이 되어줘 해가지고 지금까지 10개 만들었잖아 20개 만들 수 있어 봐 20개 능력자 됐잖아 내가 너 능력자 만들었어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개 만들어야 잘 단가 떨어뜨려야 이윤 생기니까 하는 것이다. 즉 자본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분명히 역사의 진보인데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문명화되고 세련된 착취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착취 시스템이 있어버리면 거기에서는 진보가 착취의 진보, 문명적인 착취, 세련된 착취식으로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 되게 씁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생산력을 높일까? 자본가는 생산력을 높일까? 이제 그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을 하는데요. 이번 책은 작업 방식을 바꿔서 생산력을 높인 거예요.
작업 방식을 바꿔서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것은 노동 수단을 바꾸는 거예요. 노동 수단을 바꾸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시간까지도 다 상대적 잉여가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추가 잉여가치도 상대적 잉여가치니까요. 그래서 생산력을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시간을 안 늘리고 생산력을 높이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함께 일을 시켜서 함께 일하게 하는 건데 그게 바로 협업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협업은 자본주의 아니어도 이거 다 여럿이 일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뭐 있죠? 그렇죠? 무거운 돌덩이를 한 사람이 100번 들어도 꼼짝 안 하지만 100명이 한 번 움직이면 움직여요. 즉 규모가 함께라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한 명을 100번 시키는 게 아니라 100명이 한 번 하게 될 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은 100번 해도 못한 일을 100명이 모여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노동자 한 명을 100시간 시키는 것보다 100명을 1시간 시키는 게 그냥 노동 총량은 똑같은데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의 효과고 사실 오늘 제일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어도 되게 중요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이 함께를 전유해야 한단 말이에요. 함께라는 것의 효과. 우리가 왜 사회를 이루고 사는가, 왜 혼자 살지 않는가,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효과가. 그런데 이 함께가 누구 것이 되는가 이런 거예요. 대부분 정치 권력에서는 이런 거죠. 보통은 이제 니체식으로 말하면 그 정치 지도자가 그걸 가져가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 식으로 말해요. 한국에 근대화를 누가 했느냐? 수백만 명이 같이 했죠. 수천만 명이 같이. 이를테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하지만 보통은 머리가 마치 자기를 동일시한다 그러나 신체 전체를 자기 거 한다거나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권력자도 그 함께 효과를 가져가고 그것이 권력이고 자본가도 함께 생산했을 때 함께가 갖는 효과가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함께가 갖는 효과 그걸 가져간다고. 가부장이 행사하는 것은 가족이 각 형성했을 때 나오는 함께 그걸 권력으로 휘두르는 것이고 이게 정말 그래요. 함께를 누가 하는 이 함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보면 어쨌든 함께는 되게 좋다. 왜 좋냐? 뭐 여러분이 책을 보셨을 수 있지만 그냥 한 명 한 명일 때는 일단 우리가 딱 자본주의 공장을 딱 떠올리면 사실 한 명이라고 하는 걸 자본주의 공장처럼 떠올리지는 않잖아요. 여러 명이 일을 하니까요. 근데 한 명 고용을 했을 때는 이 한 사람이 평균인보다 좋을 수도 있지만 평균에 미달할 수도 있잖아요. 일하는 게. 한 명 고용했더니 일을 너무 못해 막 그러고 화를 뻐럭뻐럭 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고용했지 막 이러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몇 명까지도 그럴 수 있는데 이를테면 10명이 넘어간다 하면 그중에는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어서 평균에 이르러야 그 사회 통계 같은 거 할 때 샘플링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여론조사하면 1000명 정도 하는데 막 화를 내거든요. 유권자가 300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1000명 갖고 조사를 이거 다 사기야라고 하는데 통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죠. 무슨 90 몇 %로 할 때 이런 거. 이 샘플이 모집단을 반영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모집단을 나타낸다고 볼 확률이 90 몇 %인 거예요. 즉 1000명 정도 조사하고 물론 샘플링을 할 때 바이어스가 없어야 되겠는데 젠더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치 성향과 관계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통제만 했으면 1000명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거예요. 거의 곡선이 같다. 그 3000만 명이 하고 있는 거랑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정 수가 되면 그걸로 추가로 막 생산량이 늘지는 않지만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뭐 생산성이 전략되죠. 전등 하나만 달아도 되잖아요. 10명이 그 전등 하나 밑에서 다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하면 한 사람 작업 때마다 다 전등 달아야 되는데 10명 모아서 하면 생산수단도 전략된다. 근데 이거보다 생산량이 또 느는 건 뭐냐면 괜히 혼자 있을 땐 잘 일이 느릿느릿한데 묻혀놓으면 괜히 경쟁을 해요, 사람들이. 봉투 붙이기도 보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전에 그 어디 연구소에서 조교로 일할 때 한 2000장의 초대장을 보냈는데 혼자 하면 진짜 하루야. 거의 세워라 내어라거든요. 한 8시간 꼬박 붙이고 있는 것 같아, 그거. 근데 예전에 둘이 했어요. 나눠서. 그랬더니 그러면 4시간 걸려야 되잖아요. 아니, 2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둘이 막 열심히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경쟁심뿐만 아니라 일을 나누게 돼요. 너는 접기만 해. 내가 풀칠만 할게. 이게 이제 바로 이른바 분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생산력이 장단이 아니게 됩니다. 자, 물건을 나른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러면 한 사람이 각자 다
다 날라서 거기다 쌓아둔다라고 하면 이동할 때 거리가 있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모두 제자리에 있고 물건만 옆으로 옮겨준다라고 하면 이동 시간이 없잖아요. 갔다가 오고 시간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아까 그 효과가 이제 마르크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마르크스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를테면 벽돌을 나르는데 12명이 나르잖아요. 이렇게 줄 서서 나르면 갑자기 한 노동자가 아니라 손을 24개를 갖고 있는 어떤 노동자 한 명이 출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가 일을 나눈다. 그래서 결합 노동자 혹은 전체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본을 직접 읽으신 분들은 이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역본에는 이걸 복수로 써버렸어요. 단수로 썼는데 마르크스가. 결합 노동자들 뭐 이런 식으로 썼고 어떤 사람은 또 집단 노동자라고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노동자 여럿이 일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르크스는 이 호흡이 잘 맞기 시작하면 마치 한 신체가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노동자 전체가 유기적으로 착착착 옮기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는 하루 12명인데 손을 24개가 가진 무슨 괴물처럼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는데 한 사람이 마치 144시간을 일하는 것 같다. 그런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별 노동자들이 합쳐서 전체 노동자들,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줄다리기 해보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깃발 막 흔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기다 보면 호흡이 안 맞으면 이게 엉망이고, 호흡이 잘 맞을 때 뭔가 손 하나로 당긴다는 느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럿이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라는 느낌이 딱 들면서 갑자기 거인의 손이 출현했다는 느낌이 확 와요. 이렇게 당긴다고. 이게 바로 거인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줄다리기 하면 과연 누가 더 빨리 이 거인 노동자를 출현시키냐에 달려 있어요. 이 거대한 손을 누가 어느 팀이 먼저 빨리 출현시키냐에 따라서 줄다리기의 성패가 갈려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결합해서 거대한 신체 하나를 이룬다가 이게 매니팩처 시대 이야기인데요. 매니팩처가 바로 분업에 기초한 협업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세기로 보면 17, 18세기예요. 뭐 16세기부터 말하면 16세기부터인데 이때 이런 사고방식, 거인이 생겨난다. 개인들이 합쳐서 이 사고방식이 사회에 꽤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에요. 리바이어던에는 군주를 여러분 보면 그 리바이어던 표지 화면에서 보이시죠? 그 군주의 몸뚱아리를 잘 보면 수많은 깨알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시대의 마인드는 뭐냐면 국민이라고 하는 게, 군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초월적으로 마키아벨리만 하더라도 초월적이에요. 이 여기하고 달라요. 시민하고 자기 나라 국민하고 별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이고 다른 가문에서 왔고, 따라서 그들은 다른 나라의 자기 친척들이거나 뭐한데 걔들이 이 나라를 차지할까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만 신경을 막 쓰지 국민과의 일체감은 없어요. 원래 마키아벨리식이면 15세기면. 근데 16세기에 보면 가장의 느낌이 있어요. 이 군주가. 그리고 그는 전체를 리프리젠테이션 한다고. 대변한다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영토국가가 만들어질 때, 영토국가란 뭐냐면 그 어떤 일정한 그 대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서 그 하나의 의지를 누가 표현하느냐고, 그게 군주라는 거예요. 이때가 뭐 제가 머릿말에도 썼지만 시계 매니팩처 같은 것도 막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분업이 매우 발달한데, 그래서 거인이 출현한다. 그래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거, 이 국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루소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거.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건 모두의 의지가 아니에요. 개별한 사람들의 의지를 다 더한 게 일반 의지가 아니고, 그 개별 의지가 마치 하나의 의지로 갑자기 변했을 때, 한 사람의 뜻인 것처럼 쫙 이렇게 모일 때, 그걸 제너럴 윌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의지라고. 이런 것처럼 모두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그것이 한 신체를 이룬 것처럼. 실제로 그래서 그 루소도 신체 비유를 쓰죠. 거대한 몸, 국가를 거대한 신체에 비유해서. 근데 어쨌든 이런 노동자가 탄생하고 이 노동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인이 함께가 구현된 인간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빨리 출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줄다리기를 할 때 보면 밖에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흔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빨리 그걸 만들어내니까. 이게 마르크스가 보면 이제 지휘자의 기능인데, 이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써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생산력에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이 비유가 적절한가 모르겠다. 예전에 사람이 어디서 물을 풀 때는 하루에 1톤을 펐는데 양수기를 썼더니 10톤을 푸게 됐다. 그러면 9톤은 양수기가 만들어냈다, 이 물을. 라는 생각을 하기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거기 원천에서 수원에서 계속 나온 거예요. 좀 좋은 비유는 아니네요. 어쨌든 근데 이런 거예요. 아까 그 깃발을 든 사람, 깃발을 안 들었을 때는 좀 했는데 깃발 들자마자 어마어마한 힘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보기에는 이 깃발 든 사람이 없을 때는 안 나타나는데 깃발 든 사람이 들어오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에 깃발 든 사람의 해낸 일이라고 생각하게 돼, 우리는. 깃발 든 사람이.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깃발 든 사람이, 줄 당기는 사람이 더 힘을 발휘하도록 만든 거지, 힘을 진짜 발휘한 사람 줄 당긴 사람이에요. 깃발 든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본주의에서는 이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케스트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실내악 하면 제1 바이올린 정도가 뭔가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요. 제1 바이올린 정도가 눈짓을 주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연주를 하고 더 규모가 커지고 악기 규모나 저희 연주자들의 규모가 커지면 한 사람은 아예 연주를 안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하모니가 완벽하게 맞으면 마르크식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손이 수십 개고 입이 수십 개인 어떤 존재가 한 손으로는 악기 이거를 두드리고 한 손으로는 무슨 첼로를 켜고 있고 한 손으로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모니가 이루면. 자본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휘 기능을 한다라고 막스는 말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 일반 지휘자하고. 무슨냐. 지휘자는 더 음악적인 능력들을 최대한 끌어내지만 자본가가 노동력을 끌어낸 이유는 딱 하나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그리고 그 잉여 가치가 노동력을 얼마나 사용해내느냐, 뽑아내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동자한테는 이게 생명력이잖아요. 노동력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는가와 이게 깊이 관계가 있어서 줄다리기야 그냥 당겨서 와 이겼어 하고 하면 그만이지만, 이 시스템으로 노동자가 들어가면 줄을 당긴 사람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됐다는 얘기는 자기 노동력을 더 소진했다는 뜻이고 더 많은 생명력을 가져갔다는 뜻이어서, 이게 단순하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기능뿐만 아니라 대단한 착취자의 기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거기 제가 암탉 얘기를 했는데 거기 알을 낳는 닭들 있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조건에서 낳는 알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많은 알을 낳거든요, 양계장에서. 근데 이거를 낳게 하려고 아마 한 달인가 2달인가 완전한 빛이 안 통하는 암실에 넣는다고 들었어요, 내가. 이 산란계로 되는 닭들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막 빛을 쏘여주면서 24시간 불을 끄지 않게 돼. 그러면 몸에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막 알을 낳기 시작한대요. 알을 어마어마하게 낳는데 당연히 알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알이 나가면 사람도 똑같은 나이 낳는 거랑 철분이나 이 칼슘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대요. 계란 껍질 보세요, 칼슘이. 그래서 산란계 닭들은 다 골다공증 걸렸어요. 거의 모든 닭들이 다 골다공증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다. 그리고 수명이 자연 쪽에서는 이게 보통 15년 살고 자연에서는 2, 30년도 산대요, 닭의 수명이. 그런데 산란계면 2년 만에 죽어요. 2년이나 3년 만에. 살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빨리니까요. 그렇게 낳고 살 수가 없어요. 알을 그렇게 낳고. 근데 물론 자본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너한테 사료를 줬고 투자했고 우리 둘 다 이렇게 힘을 합해서 나는 너한테 사료를 주고 너는 알을 낳아줘서 우리가 합쳐서 이익을 이제 물건을 팔아서 다시 사료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를, 생산물을 나눠서 계란 팔아서 너 사료 대주고 나는 이익 가져가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치 닭도 뭔가 되게 좋은 일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 등을 켜고 계속 올린 이유, 닭이 알 낳는 능력이 확 늘어난 이유는 암탉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암탉의 짧아진 수명이 말하잖아요. 거기 책에도 썼지만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어디 농촌진흥원인가 뭐 어디가 자료를 찾았더니 거기 보니까 LED 등으로 교체하라고. 이제 지금 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LED 등으로 교체하라고 그 이제 농부들한테 어떤 이걸 주는 거예요, 팁들을. 그러면 LED 등으로 주면 전기요금도 80% 감소하지만 산란 능력이 8% 증대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닭들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LED 등 아래서는 8%더 생산력이 늘어난 거예요. 노동 생산력이 높아지니까요. 닭이 좋아지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평균적인 그 300평에 5만 마리 정도 키우는 양계장들, 이제 공장식 축사하는 데가 대충 이 정도 키우나 봐요.
이 정도에서는 1년에 8천만 원 정도가 새로 생긴대요, 추가로. 전기세 절감과 그 알 생산력 증대로. 그런데 그 증대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자본가는 자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이건 내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LED 등으로 교체한. 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죠. 교체를 해서 생산력이 는다는 말이 이것도 서글픈 말이에요. 생산력이 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생산력이 늘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저 같으면 책을 2년에 보통 한 권씩 쓰는데 생산력이 늘어서 갑자기 1년에 한 권씩 낸다. 그냥 저한테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슬픈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생산력 향상의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으로부터 뽑아낼까예요. 이 사람의 능력을 키워줄까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노동력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글프게 되죠. 거기 중간에 여기도 이제 여기는 전체 논지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몇 개 책들 읽으셨으니까 막 정리를 해드리지만 그래도 힘주어서 몇 군데를 말하고 싶은데 이제 거기 마르크스가 중간에 그 주에도 있는 얘기고 하는데 그 협동조합 얘기를 잠깐 합니다. 여기에 그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라고 이게 아마 1800 뭐죠? 돌가루 들어간 빵을 마르크스가 막 언급한 사건이 있어요. 1850년대인가 그 런던에서 어떤 빵에 막 석회가루 지저분한 거 다 들어있는 빵을 판매했다고 되게 싸게 파는 빵집, 런던 빵집이 5분의 3인가 4분의 3인가가 그런 빵 팔았다 그래서 이제 의회가 조사 나서고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에도 노동자들이 자꾸 자본가들 이제 공장에서 되게 식료품까지 이렇게 같이 공급해주면서 그걸 팔아야 또 월급에서 까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더 질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협동조합 소비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 모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 오늘날 협동조합 운동의 모태가 되는 그걸 거예요.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근데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말해서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공동구매에 나선 거죠. 공구. 합해서 우리가 사자 신선한 걸.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물건 우리가 생산하면 안 되나? 라고 해서 생산협동조합까지 나갔고 이게 1860년대 되게 이제 알려졌어요. 44년에 만든 거지만 이때는 소비로 시작했는데 소비협동조합으로 60년대 생산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게 마르크스한테 어마어마한 영감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공장이 되게 못마땅하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선 어떤 생산 방식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명이나 이런 걸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마르크스는 그렇다고 한다면 자본주의적 착취 기능이 없으면서도 함께 일을 하고 이런 그 생산성 증대의 효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을까라고 이 같이 모두가 협업을 하는데 자본가망으로서는 딱 좋겠는데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정말 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있고 다 한 표씩 행사하고 의사결정을 생산 다 같이 하고 일을 나눠서 하고 심지어 거기 그 스펙테이터라고 하는 당시 신문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재료 손실도 훨씬 적고 왜냐하면 보통 자기 물건 아니니까 노동자들이 함부로 쓴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다 자기 물건들 소중하게 생산수단 목수가 연장 다르듯이 소중하게 다르고 낭비도 적고 원료도 아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말이죠.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수익률이란 말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마르크스가 여기 너무 좋아서 이때 그 인터내셔널 창립총회 요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뭔가 가능성 미래의 어떤 싹 같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원칙의 승리 이라면서 협동조합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두 번째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 신문 스펙테이터라는 신문에서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여기는 얼마나 웃기냐면 얼마나 끔찍하냐면 여기는 고용주 자리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신문 기자가 웃긴다. 여기는 사장 자리가 없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마르크스는 그게 거기에 밑줄까지 그랬는데 그래 맞다라고. 어쩌면 생산을 위해서 물론 이렇게 그 뭐죠? 줄다리기 할 때 이렇게 깃발해 준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가 꼭 사장님이 할 필요는 없다. 그가 사장님인 이유는 그가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 그러나 협업이라고 하는 게서 이렇게 만들어낼 때 꼭 그것이 자본가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의외로 이를테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없으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의외로 불필요한지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위험한 진실이에요. 위험한 진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또 하나는 근데 요거는 뭐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고 두 번째인데 많은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자기를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와,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 사장이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걸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기가 생산력을 발휘한 거고, 제가 기억에 테이큰가 하는 그 아르헨티나 그게 있었어요. 그 다큐멘터리. 그게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아르헨티나가 그 디폴트 빠지거든요. 국가 부도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공장들이 우리 IMF 때처럼 문을 닫았었는데, 그때 일부 노동자들이 공장을 자율 점거해 버렸어요. 사장도 없고 문 닫았는데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생산을 해버렸어요. 직접 그 있던 자재로 그냥 자기들끼리 굴린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만들고 나아가서는 판매처도 막 뚫고 원료 납품도 받고 하면서 굴러가기 시작했던 공장이 그 공장을 점거해 가지고 이제 운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다큐멘터리에 회계 업무를 맡은 분이 있는데 주부고 여성 노동자예요. 집에서. 근데 왜 회계를 맡은 거? 회계할 사람도 없고 다 자본가 고용한 사람 없고 노동자 생산직만 있으니까 누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할 줄 모르는데 하라 그래서 가계부서도 있었대요. 수입 적고 지출 적고. 그랬는데 돼요. 돼. 왜냐하면 회사에서 회계가 복잡해진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분식 회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뭔가 대출을 받거나 투자 받을 때 뭘 부풀려야 하거나 혹은 뭘 하자 보면 굉장히 회계가 복잡해지는데, 간단한 것은 얼마의 원료 샀고 월급 얼마씩 나갔고 물건 얼마의 매출 올렸고 이것만 해도 굴러가는 데는 문제 없다. 아주머니가 그때 그런 표현, 여성 노동자분이 그런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보다. 무슨 말이냐면 네, 생산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게 복잡했을까? 왜 투자 기법들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왜 회계 업무가 이렇게까지 복잡해졌을까는 그냥 물건 만들고 파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끼어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 두 번째 때문에요. 노동자들이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고 사실 능력자들인데 너무 자신감, 뭐 이렇게 자기를 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어쨌든 넘어가면 생산은 그러니까 개별 노동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고용은 개별적으로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임금,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원래 원리적으로는 그렇고 지금은 이제 그 임금 협상을 노동조합이 하죠. 19세기 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물론 노조 조직률이 우리나라 10%도 안 되니까 10%나 되나? 어쨌든 안 되니까. 하지만 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가 임금 협상을 이제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쨌든 임금은 원리상으로는 자본가하고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서로 다 자본가 때문에 모여 있는 거지. 그래서 고용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은 집단적으로 한단 말이죠. 즉 생산은 거인으로 해요. 그런데 월급 계약은 난쟁이로 받는다는, 개별적으로 효과는. 그런데 분명히 함께 일해서 만들어낸 추가 생산력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함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것들을 누가 가져가느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이제 그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가치가 많은데,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CEO들의 연봉이에요. CEO들의 연봉. CEO들이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 스톡옵션에서 회사 주식을 받아서 주주들이 이에 맞게 회사를 운영하고 자기도 주가 오르면 자기 수익도 듣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연봉으로 봐도 굉장히 높아요. 미국 자료인데 몇 년 자료, 2000년대 자료일 텐데 어떤 거 2,500배, 그러니까 중위 직원, 중간급 정도 되는 직원의 월급이 2,500배를 받아요. 그리고 이건 좀 센 데고 상위고, 평균적으로 미국이 보면 대개 300배에서 200배니까 한 300배 받네요. 370에서 2016년에 270배고, 우리나라 삼성도 아마 270배 정도 받나? 하여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보면 삼성도 208배네요. 200배 정도 받아요. 중위임금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생산량에 기여하고 그 기여한 분도 인정해야겠죠. 깃발들도 뭐 계획을 하든 뭘 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어떤 능력을 발휘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CEO는 또 다르잖아요. 경영자와 소위 오너는 좀 다른 것이니까 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의 능력 발휘가 200배, 300배란 얘기는 300명의 거인이란 뜻이거든요. 그 CEO는 일반인이 아니고 300명의 거인이에요. 근데 제가 종종 들지만 인간의 능력 차이는 얼마나 날까? 근데 경제나 법률이나 이런 데 시장에서 평가는 물리적으로 스포츠나 이런 데서 볼 때 평가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줘요. 그게 왜냐하면 뭐 딱히 거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뭐 제가 종종 들지만 100m 달리기를 세계 기록 세우려면 9초대에 뛰면은 세계 탑이에요, 탑 1등.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12초 뛰는 애들은 많았어요, 꽤.
12초. 그러니까 한 30%만 더 잘 뛰었으면 그가 세계 탑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30%만 훌륭해도 그러니까 세계적 레벨인 거예요. 다른 인간들보다 30%의 능력만 더 발휘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인간이 없으니까 다 평균 그 정도인데 다 평균 근처에 모여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만큼 더 간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400배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믿기지 않아요, 저는. 그의 능력이 400배라고. 아마도 거인 노동자가 생산한 효과, 거인 효과를, 즉 함께의 효과를 가져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조도 단체 협약해가지고 성과급을 받죠. 임금 말고 더 우리가 함께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달라고 해서 성과급을 받지만 이 CEO들 연봉에 비할 바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거인으로 일하면서 받는 것이 경영자 몫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전에 디즈니가 한 1,400배 정도 받는다 그랬는데 디즈니 오너 그 손녀가 오너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은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막 그 되게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디즈니 CEO를 1,400배를 받더니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진짜 좀 과한 느낌은 듭니다. 1,400배 코인인가? 잘 모르겠어요. 한 두세 배만 받지 않을까? 정한되면 10배? 10배도 되게 많이 받는 거 아닌가? 하여튼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 인간이 10배 거인이라는 것도 믿기진 않지만 10배 거인이 있다 쳐도 그러니까 억 받을 때 당연히 10억 받으라고. 근데 400배, 1,400배, 2,500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어쨌든 듭니다. 그러면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에서 처음 생산 양식 아까 협업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는 분업에 기초한 협업에서 매니팩처가 이제 자본주의 시작될 때 만들어진 작업장의 형태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기계제 공장으로 바뀌는 거고요. 매니팩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인데요. manufacture라는 것은 마누스가 손이란 뜻이고 팩처에는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수공업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다만 독립수공업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분업 형태로 하는 손으로 하는 작업 이런 거예요.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쪽에서 뭘 만들면 옆 테이블로 넘겨주면 옆에서 뭘 만들고 그래서 분업화된 협업을 manufacture라고 하고 대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사실. 얼마나 늘어났냐면, 이게 아담 스미스가 그, 저기 뭐야, 국부론에 나오거든요. 핀 공장 얘기를 들었는데, 그전에는 한 사람의 굉장히 숙련된 장인이 하루에 바늘을 20개 정도밖에 못 만든대, 핀을. 그러니까 철사를 뽑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갈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그런데 자기가 가본 작업장은 10명이 46,000개를 만들었다 그랬나? 생산성이 20개하고 한 사람당 나도 4,600개죠. 한 사람당으로 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생산력 향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아까 마르크스가 가정했잖아요. 2배 올라간다고 12개가 24개 그게 아니고 한 명이 20개 만들었던 것이 한 명이 4,600개를 만들게 돼. 이 규모가 생산력의 혁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니팩처라고 하는 거는. 기계조 공장 가면 나중에 더 갑니다만 나중에 60만 개까지도 가는데 어쨌든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혁신됐고 그런데 예, 이제 제가 뭐 말하고 싶은 건 그 얘기는 이제 뭐 됐고요. 근데 이렇게 매니팩처 생산력 혁신이 일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변형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보건데 이제 잉여가치 얘기는 됐고요. 그렇게 해서 잉여가치가 생산된다는 건 알겠고 근데 마르크스가 주목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들이 작업 방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이 매우 많이 다른데 왜 생산성이 늘어날까? 너무 당연한 것이 어떤 사람은 계속 철사를 뽑아내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자르기만 하고 일정한 길을 어떤 사람은 거기다 구멍을 뚫고 어떤 사람은 갈기만 한다는 계속 그 뾰족하게 근데 그 일을 10년 정도 하게 되면 다 각 분야에서 장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전 시대 독립수공업자 시대의 장인은 아무리 장인이어도 그중에 잘하는 게 있어요. 대체로. 나는 구멍을 뚫는 게 더 잘하는 사람이지만 달인이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잘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일만은 계속 잘하게 되니까 모든 분야를 장인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10년, 20년 하면 안 보고 돼요. 철사 길이를 안 보고 자를 대고 자르지 않고 그냥 자르는데 길이가 밀리미터 수준이 다 똑같아. 이게 이제 예전에 생활의 단위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게 다 이런 거예요. 매니팩처의 달인이 되면 안 보고 해도 뭐 강고등어에 소금을 집었는데 다 그램수가 똑같아.
그냥 안 보고 집는데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생산력도 늘어나고 정교해집니다, 물건들이. 근데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 자, 이 일은 독립수공업자 일과 굉장히 다르죠. 독립수공업자는 바늘 전체를 다 만들잖아요, 혼자. 그런데 이 사람은 특정한 일만 계속 하게 돼서 부분 노동을 하게 된 거죠. 분업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노동은 독립수공업자는 나는 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점심 먹고부터 일해야 일이 잘 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데 분업을 하게 되면 내 리듬에 따라 일을 못해요. 옆에 사람이 빨리 넘기라고 그래 지금. 왜냐하면 철사가 와야 자른 게 와야 뭐 구멍을 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대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 리듬이 아니라 전체 리듬에 일을 못 맞추면 공장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매니팩처 작업장에서. 내 리듬이 아니라 전체 리듬에 빠다니까 고유의 리듬 작업하는 방식 스타일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제품은 중간물이잖아요. 나는 철사, 내가 한 거는 긴 철사를 짧게 자른 것이 내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는 완제품이 아니에요. 다 끝까지 공장이 다 끝나야 완제품이 나고 내가 만든 건 완제품이 아니에요. 인류가 노동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노동을 할 때는 자기가 만든 물건이 완제품이었는데 분업 단계에서는 내가 만든 거는 완제품이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복잡한 공정은 내가 뭐 만드는지도 모르고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냥 이것만 만들기 때문에 전체 그림은 다 만들어지면 뭐가 나오죠. 라고 해서 눈앞의 일만 처리하게 되지 전체 일을 모르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인 일만 계속 하게 되면 그 어떤 기관, 자주 쓰는 기관, 이를테면 손이 거기에 너무 최적화되고 생활의 달인들 보면 다 약간 어떤 기형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계속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손이 뒤틀려 있다든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뒤틀려 있는 게 최적화된 거예요. 그렇게 딱 뒤틀려 있어가지고 그 일하는데 너무 좋아요. 다른 일 할 때는 불편하지만 그 일 할 때는 딱 그렇게 좁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불행하게도 신체가 기형화되고 뒤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능함에 가까워져요.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되고 어떤 분야에서 달인이 되고 거기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부분 노동을 계속하면 마르크스가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타일 알바이터라고 부분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쓰는 표현들을 쭉 내용을 보면 여기서 부분 노동자란 부분 노동을 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온전한 노동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부분 인간에 가까워요. 이 인간은 자르는 손으로만 존재하는 인간. 어떤 인간은 던지는 걸로만 존재하는 인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인격 내지 어떤 인간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상실된다는 거예요. 부분 인간이 된다고. 그럼 온전한 인간은 누구냐? 전체 인간. 아까 괴물처럼 거인. 거인은 전체 인간이고 온전해져요. 그러나 제품도 그가 만든 건 온전해요. 그런데 나는 그중에 손 역할만 맡았고 나는 발 역할만 맡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분 인간이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상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이제 기계제 가면 이 표현이 또 바뀌어요. 그거는 그때 확인하시고 마르크스가 인간의 존재론적으로 어떤 변형이 나타나는가를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말했지만 부분 노동자는 그래서 일면적으로만 발달, 어떤 신체 특정 부분만 막 발달하고 다른 부분은 발달하지 않게 되고 또 정신에서 또 어떤 부분만 하게 된다. 그래서 되게 일면적 존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로는 그렇게 해야 완전해져요. 불필요한 기관들이 발전하면 전체 거인을 만드는데 불필요해. 이게 딱 거기에 최적화돼 손으로 유능한 사람, 그래서 손만 딱 갖다 대는 야 전체 거인에게는 완벽한 거예요. 이런 존재가 만들어진다. 되게 흥미로운 기술이거든요. 경제학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인간학적으로도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그래서 이제 전체가 부분 노동자들이 딱딱 맞물려 돌아가서 이때 마르크스가 이전 챕터까지 안 썼던 단어를 딱 씁니다. 그게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이 단어 자체가 2세기에 탄생했어요. 매니팩처 시대. 16세기에서 18세기 이 단어가. 그러니까 메카네라는 말은 있었어요.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도 연극 같은 거, 비극 같은 거 할 때 기계장치가 있었거든요. 신 같은 거 갑자기 출연시키거나 나가거나 이런 기계장치가 있었는데 메커니즘이란 말은 없었어요. 근데 메커니즘은 이 시대에 나오는데 17, 18세기 메커니즘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할 때 그거를 부분으로 다 나눈 뒤에 그 부분들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알면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안다 할 때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그걸 아는 거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마르크스는 메커니즘을 어디다 썼냐면 전체 분업 시스템에다 썼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독립수공업자나 단순협에서는 볼 수 없게 어떤 리듬이 탁 만들어진다. 일하는 리듬이 전체가 착착착 안 보는데 옆 테이블로 누구는 탁 계속 옮기고 있고 누구는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양도 기술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걸 철사를 자르는 일은 시간 많은 사람이 필요 없고 적은 수가 필요하고 대신 구멍 뚫는 일은 더 힘드니까 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에는 10명 있어야 되고 자르는 사람은 2명만 있어야 되고 뭐 뽑아내는 사람은 5명 있어야 되고 이게 기계 법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 그리고 그 속도도 다 정해져. 이 시간 안에 그 일을 끝내야 돼. 그래야 이 일이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고 문제가 생겼다면 금방 자본가를 찾아낼 수 있어. 어느 누가 지금 이걸 못 맞추고 있는 이 리듬을. 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이 완성되면 노동이 굉장히 연속되고 일률적이 되고 규칙적이 되고 질서가 잡힌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의미의 노동 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메커니즘이란 말 쓰고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건 기계예요. 정확히 말하면 기계 시스템, 자본주의 공장이 기계 시스템으로 돌변하는데 이 매니팩처 시대에도 나중에 기계가 나오긴 해요. 단일 기계, 큰 망치도 나오고 큰 가위손도 나오고 그래. 철판 같은 거 자르거나 햄머도 나오고 증기기관도 있었어요. 이때 나중에 나와요. 후반에 가면. 그런데 문제는 마르크스가 나중에 기계제 공업에서 그 기계의 선조를 이런 단일 거대한 기계라고 보질 않아요. 어디를 보냐면 이 전체의 생산 메커니즘 있잖아요. 요게 기계로 대체되는 거예요. 이 분업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이고 일률적이고 규칙적이면서 사람들밖에 없는데도 기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기계 시스템을. 물건들이 착착착. 그래서 그 생산 시스템이 나중에 기계적으로 바뀝니다. 쓰던 기계 하나가 도구로 쓰던 기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르크스 말은. 이 생산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이미 기계를 닮아가고 있어요. 분업에서. 일률적이고 규칙적이고 질서가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 메커니즘의 한 부분이 이제 점점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표현을 씁니다. 매니팩처 시대에 고유 기계가 있다면 그 기계는 어떤 기계냐면 수많은 부분 노동자들이 결합한 전체 노동자 자체가 기계다. 살아있는 기계다. 다만. 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거인 있잖아요. 그 거인이 바로 기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거인이 기계다. 그 쓰고 있는 기계들이 기계가 아니라. 기계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생각이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8권을 이제 나갈 때 마르크스의 기계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기계 개념과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들레즈 공부하시니까 하는데 들레즈의 그 안티 오이디푸스의 부록으로 기계에 대한 거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부분은 자본론의 기계에 관한 챕터가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막 들어있어요. 아마 가타리가 거기에 그걸 넣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 주석과 거의 똑같아야 돼요.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썼을 거예요. 들레즈 가타리의 기계개념과 막스의 기계개념이 상당히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 기계개념과 다른데. 자, 이건 됐고요. 넘어가질 시간도 없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특정한 일만 계속 하기 그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능했거든요. 근데 그 공장, 그 작업장을 나오는 순간 이 사람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철사만 잘 잘라왔지 바늘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면 공장에서는 그 일을 너무 잘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칭송과 달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쫓겨나고 해고된 뒤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는 자동차의 타이어는 남들보다 한 3배 빠른 속도로 막 조립할 수 있거든요. 나와서 타이어만 막 그렇게 붙이는 일이 없어요. 공장을 나왔더니.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만 유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장에서만. 이게 왜 중요하냐? 혼자서는 굉장히 유능하지만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발휘하지만 혼자서가 안 된다. 옆에 사람과의 리듬 속에서 이 인간은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자본가의 그 해당 작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얘기는 노동자가 자본가 떠나 무능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업체에서 해고되면 동일 업종에서만 맴돌게 되지 딴 업종으로 못 가요. 절대. 이 일, 바퀴를 현대자동차 꼈으면 나중에 뭐 저쪽 르노자동차 쪽으로 가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평소 할 일이 없어요. 바퀴 껴서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이런 데서 해고되면 예전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중에 그런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되게 유능한 사람이고 30년 동안 일했었는데 2009년에 너무 우울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무능하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마르크스가 말한 게 이제 노동자가 자본가의 부속물이 되기 시작한다. 떠나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농장에서 동물 귀에 꼬리표를 단 것처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분야의 숙련공이 됐다. 그 영역에 그 업종 못 떠나요. 자본가 여기 소속이다. 라고 하는 표식이 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때 또 마르크스는 굉장히, 그러니까 마르크스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어떤 일이 어떤 현상들을 낳게 되는 걸 정말 잘 읽어내. 그러니까 그냥 경제학 책 있으면 절대 이런 것들이 안 나올 텐데 이해된다는 게 아까 인간의 몸에 어떤 변형이 오고 그의 존재에 어떤 변형을 가하게 되는가도 했지만 또 이때 어떤 학문이 탄생하게 되는가. 매니팩처 시대에 탄생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업보건학이다. 오늘날 따르면 그거 있죠. 산재나 어떤 그 뭐 재활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 왜냐하면 부분 노동자는 신체와 정신이 일면적으로 하는데 무슨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에요. 사고를 당한 게 아닌데 병원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왜냐 어떤 일을 너무 계속 특정 동작만 반복하거나 특정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있거나 그러면서 어깨가 틀어지고 등이 막 굽고 감각기관 눈이 멀거나 코가 마비되거나 심폐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계속 움직여도 문제고 안 움직이고 계속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병이 되고 참 희한해. 이게 일을 계속 해도 문제고 안 하는 똑같은 자세로 계속 있는 그것도 문제고 문제는 뭐냐면 특정한 어떤 행위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산업보건학이 탄생한다. 이 시대에 드디어 만들어진다. 이 학문이 탄생했다는 게 뭔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에 사실 아담 스미스 책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라마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오늘날 의미에서 보자면 산업보건학의 창시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스가 이렇게 줄을 달았는데 되게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책에도 썼지만 이 라마치니가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대학에서 그걸 계속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직업 이런 그 직업병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전까지 누구도 거기에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하수구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느릿느릿하다 하수구만 들어가면 엄청 막 서두르고 빠르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에 오래 있으면 눈이 아프다고. 그래서 보니까 진짜 눈이 다 충혈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러냐고 끝났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노동자들 유심히 본 거죠.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수구 청소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눈병을 갖고 있고 실명한 사람도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다 눈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닐 텐데. 그래서 이제 조사를 시작했어요. 매니팩처 작업장들을 가면서 그 어떤 작업과 질병과의 연관에 대해서 했고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왜냐하면 매니팩처 작업장이 되게 지저분하고 그 당시에 이 의사들이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곳이고 누구도 그랬는데 그걸 비난을 했는데 본인이 그랬어요. 자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산업보건학을 창시한 사람인데 마르크스가 주에 언급을 해놨죠.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이때 탄생합니다. 폴리티컬 이코노미가 이때 나와요. 이 마르크스가 비판한 정치경제학 비판의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이때 나와요. 폴리티컬 이코노미가. 그걸 탄생했는데 일권에 이제 길게 써놨는데 고맥락은 이제 됐고 여기에서만 말을 하자 보면 마르크스가 분업사회와 정치경제학은 되게 통하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회를 편제해야 생산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가. 작업 배치를. 이런 식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생산 공장 같은 진짜 작업장 생산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도 이렇게 효율성이 낮다고 계속 비난하면서 이렇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온갖 곳에 써놔. 교육에도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교육 생산성, 무슨 행정의 생산성, 온갖 눈으로 세상을 다 생산성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사고방식이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이제 부와 관련돼서 이 학문이 또 이게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이 시기에 나올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아까 말하면 절대적 잉여가치 시간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을 때 상대적 잉여가치를 늘리는 방법은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생산력이 증대함으로써 노동력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매니팩처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아무리 잘 배치해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정말로 놀랍게도 치킨을 막 굽는데 보통 한 마리 굽기도 힘든데 막 4마리씩 손에 끼고 굽는다.
우와 대단하다 하는데 이 사람도 100마리를 동시에 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적 한계. 인간이 그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래도 어떤 작업을 나눠놨지만 그 작업이 나는 단위는 인간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력을 높이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 계속 높이기는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다. 그냥 분업식으로만 해가지고. 분업을 통해서는 높이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다고. 또 하나 문제는 규율 문제. 이제 이 중에 숙련공들이 생기잖아요. 숙련공들은 전태일평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재단사들 되게 발언권 셉니다. 말 안 들으면 갑자기 안 나와요. 술 먹고. 그러면 사장이 또 가서 막 어루 달래야 돼. 왜냐하면 이 정도의 숙련공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분 더럽죠. 사장은. 내가 돈 주고 쟤 고용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쟤가 나한테 간혹 개겨요. 왜냐하면 근데 내가 왜 함부로 못하냐면 다른 시다들은 어떻게 해버리겠는데 이 숙련공들은 귀하기 때문에 특히 17, 18세기에는 아직은 노동력이 더 필요하니까 계속 고용을 늘려갈 텐데 아쉽잖아요. 근데 이제 화는 나고 말은 더럽게 안 들고 다시 말하면 컨트롤이라고 하는 면 있잖아요. 규율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불만이 있어 저분가. 아크라이트가 말했는데 진짜 말을 안 들어먹는다. 걸핏하면 막 술 먹고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생산성이 인간적 한계에 배어 있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자본가의 규율이 완전히 먹히지는 않는다. 상당히 그래도 아까 상당히 올라간 거죠. 부속물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아직도 불만이 있다. 그런데 이 불만을 어떻게 자본주의가 넘어섰는가? 19세기는 이걸 넘어서죠. 네, 다 아시죠? 뒤에. 예,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가 공장 바깥에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숙련공들은 술 먹으면서 그걸 몰라. 기계가 오고 있습니다. 기계가. 치킨 100마리는 한 번에 구울 수 있는 기계가 오고 있고 설령 부서질지언정 파업을 하지 않는 굳이 파업을 한다면 망가지는 것 정도가 파업이에요. 내 몸 다 부서질 때까지 일하는 기계가 오고 있다고요.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가고 끝났습니다. 7권은 여기까지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